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버지가 한계령에서 겪었던 일을 제보했던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활동하시니 구독자로서 정말 기쁜데요.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2022년 7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당시 종강 후 방학을 맞아 집에 있었던 저는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에어컨이 고장났던 탓에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군요. 낮에 한창 더울 때는 욕실에 앉아서 내내 찬물을 틀어놓고 그러고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와 함께 동네 편의점 노상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우선 이 친구에 대해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녀석은 저랑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동네 친구인데 서로 집도 가까웠고 같은 반도 여러 번 했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차에 대한 친구의 열정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 전 녀석을 슈마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갔지만 슈마허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스스로 번 돈으로 차를 사고 싶다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녀석이 멋있었고 남자가 존심이 있지 손 벌리지 않는다며 그렇게 큰 소리치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했죠. 야, 니 무슨 차 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건데? 한 보여줄까? 하루는 녀석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끌리는 차가 있다며 보여줬는데 그게 2001년식 BMW 7 시리즈였습니다. 봐라, 이거 엄청 싸게 올라왔다고.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유물이잖아. 차라리 신형을 사라. 아니야, 이게 딱 마음에 들어. 완전 끌린다. 이건 뭐 미끼 매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사고 이력이 많거나. 이 형님이 또 다 알아봤다고. 년식이 오래된 거 치고는 꽤 괜찮아. 나 열심히 산다고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다 이게.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뭘 알아 임마. 기다려봐. 몇 달만 더 모으면 이 형님이 현금으로 딱 뽑아올 테니까. 시간이 흘러 전 2학년이 되었고 슈마우는 1년을 채워서 모은 돈으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뭐야? 드디어 샀어? 야, 봐라. 일시불폼 미쳤지? 야, 결국 그거 산 거야? 너 도색도 한 거야? 그래. 여기저기 꽃단장 해주느라 돈 좀 썼지. 야, 타라. 첫 시승하는 영광을 준다. 그렇게 22년 봄부터 여름까지 슈마어의 첫 차를 타고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차가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 탓인진 몰라도 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슈마허는 시트가 고급이라 그렇다, 에어컨이 아직도 빵빵해서 그렇다며 제 말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아무튼 그날도 친구랑 편의점 노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길거리고 있었는데 녀석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야, 나 무서워. 갑자기 뭔 소리야? 뭐가 무서운데? 너 귀신 같은 거 믿냐? 갑자기? 없다고 볼 순 없지 않겠냐?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이, 뜬금없이 뭔 소린데. 귀신이라도 봤나? 요즘 차 몰고 다니다 보면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어. 고속도로 타서 속도 제한 맞춰서 달리다가 도로가 뻥 뚫렸을 때 좀 밟으려고 속도를 내잖아. 근데 속도가 안 줄여져. 어?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태 괜찮았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니까 내가 신형 사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 머리로는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는데
발이 엑셀에서 안 떨어진다고. 핸들을 꽉 잡고 있어도 자꾸 손에 힘이 빠지고 핸들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난 눈만 뜨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겠는 느낌이야. 뭔 소리야 그게? 그럼 네가 뭐 귀신이라도 씌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빵구야. 나도 진짜 답답하다니까. 어째 불안하더라니. 야, 그거 타지 말고 당장 처분해라. 안 타면 되는 걸 넌 왜 사서 걱정을 하고 있냐? 그게 나도 안 타려고 버텼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차 생각만 난다고. 차 안 타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꼭 뭔 일이라도 날 것 같다고. 저거 고치고 튜닝한다고 얼마나 많이 썼냐? 너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귀신 이런 게 다 말이 되냐? 야, 너 걱정되니까 빨리 처분해라. 야, 내가 저기 쏟아본 정성이 얼만데 어떻게 파냐? 이상하네. 점검을 한 번 더 받아볼까? 이거 부적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속 고집 부릴 거면 당장 술이라도 맞게 임마. 며칠 후 그날도 열대야 때문에 선풍기의 의지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슈마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날도 더운데 밤바다 보러 가자. 갑자기 이 시간에? 그래, 너네 집 에어컨도 고장났다며. 나와, 집 앞이다 이미. 야, 너 차 괜찮은 거야? 아, 문제 없다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나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집안이 너무 더워서 전 결국 녀석과 함께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양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냥 신이 났었죠. 평일 새벽 1시 무렵의 도로에는 이동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첫 번째 휴게소를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계기판의 속도는 20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슈마어는 평소에 길이 아무리 뻥 뚫려 있더라도 속도를 120km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속도를 내면 차에도 무리가 간다며 거의 철칙으로 삼았던 그런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야, 지금 너무 빠르잖아. 밤에 위험하니까 속도 줄여. 나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해서 슈마어를 쳐다봤는데 녀석의 얼굴이 이상하더군요. 슈마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은 얼굴로 눈을 부릅뜬 채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낯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잠이 확 깨버렸고 슈마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녀석을 말렸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속도 줄이라니까. 슈마어의 차는 5300cc로 차 무게와 연식 때문에 가속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속도가 100km만 넘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항상 조심하던 녀석이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차 변속기를 드라이브에서 중립으로 빼면 더 빨라지진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차가 고장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 기어봉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 손대. 익숙한 듯 낯선 슈마어의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녀석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전 아무 말 없이 기어봉을 바로 중립으로 빼버렸고 그러자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슈마어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기에 차는 굉음을 내면서 서서히 느려졌고 그때 녀석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운 좋다.
처음 들어보는 중저음의 목소리. 얘가 정말 내 친구 슈마어가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야, 정신 좀 차려. 깜짝이야. 야, 왜 소리 지르고 그래? 근데 벌써 여긴가? 많이 왔네. 야, 차 세워 빨리. 뭐? 당장 세우라고. 곧 졸음 쉼터 나오니까 빨리 세워라. 제가 마구 소리를 지르자 슈마어가 크게 당황하더니 차를 서서히 몰아서 졸음 쉼터에 세웠습니다. 야,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지금 뭐한 짓이야 이게? 이 자식이 근데 오늘 왜 이래? 멀미하냐? 아니 많이 밟지도 않았구만. 왜 난리야? 내가 계속 속도 줄이라고 했잖아. 내내 졸아놓고 뭔 소리야? 네가 언제? 꿈 꿨냐? 못 들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 그래. 네 계속 졸았으면서 갑자기 뭔 소린데? 지금 몰카하냐? 아, 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슈마어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휴게소에서 담배 피우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살짝 졸려서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떴는데 너는 계속 화내고 있지. 벌써 많이 와 있지. 이게 대체 뭔 상황이냐? 설마 나 졸음운전한 거야? 야, 일단 진정하고 여기서 좀 쉬다가 해 뜨면 바로 나오는 출구로 빠져서 견인차 부르자.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사람 탈 차가 못 돼. 저는 슈마어를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샌 뒤 가까운 출구로 빠졌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슈마어를 설득한 끝에 견인차를 불러 겨우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녀석을 다시 만나 빨리 차를 처분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슈마어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조심하겠다고 말했고 그런 녀석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전 그날 녀석을 때려 눕혀서라도 그 차를 처분하도록 하지 못한 걸 또다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슈마어는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작년에 비가 내려서 곳곳이 잠겨 난리가 났던 장마철에 슈마어는 뜬금없이 춘천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과속한 차량이 중심을 못 잡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산 아래로 떨어졌다 하더군요. 사고가 난 시간이 늦은 밤이라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그렇게 신고가 지연된 탓에 슈마어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제일 친한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전 한동안 깊은 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슈마어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녀석의 집을 찾았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뭔가 건네주시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과태료 통지서였습니다. 속도 위반 통지서였는데 슈마어가 세상을 떠났던 날짜가 찍혀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속도가 80km 제한인 국도에서 190km로 달린 슈마어의 차량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젊은 놈이 저 세상 뭐 그리 좋다고 차를 그렇게 몰아. 그런 아버님의 말에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위로해드렸지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절 더욱 착잡하고 괴롭게 만들더군요. 그날 슈마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상황을 알고 있을 당사자는 이미 제 곁에 없습니다.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이 못내 죄스럽고 참으로 미안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슈마우가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고통을 잊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시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블랙호크로 UH-60 헬기를 운용하던 육군 항공단이었습니다. 제가 복무할 무렵에 부대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추락사고가 일어난 이후 기묘한 일을 겪게 되었죠. 당시 사건 기록이나 기사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대는 육군 소속이지만 병력 수송용 헬기를 주력으로 운영했던 만큼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울 정도로 간부가 많았습니다. 사병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 보니 하루에 경계 근무를 여러 번 나가기도 했고 운이 없으면 이교대로 들어가는 말뚝 근무도 심심치 않게 잡히곤 했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했던 저는 평소에는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지만 대규모 작전 등으로 부대의 인력이 모자라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소 경계 근무에 끌려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로 진행된 야간 헬기 작전에서 부대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헬기가 추락하면 조종사와 승무원은 10중8구 유명을 달리하는데요. 그날은 기적적으로 탑승자의 절반이 생존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정 조종사가 헬기 추락 직전까지 조종관을 돌려 자신이 탑승한 쪽으로 헬기를 기울였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반대편에 타고 있던 부조종사와 승무원은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야간에 조공전술 비행 도중 고압선에 걸리게 되면 낙하산을 펼 시간조차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 개시 전 고압선의 배치와 송전탑 위치를 필수로 숙지해야 하죠.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선발대가 현장에서 각종 무장과 조종사 및 승무원의 유품 몇 가지를 회수해 왔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에 우연히 순직한 정 조종사가 착용한 헬멧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던 탓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추가 사고 처리 및 작전 지원 등으로 인력이 모자랐기에 저는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근무 도중에 무언가 희끄무리한 사람 형체가 초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화를 통해 정체를 밝힐 걸 요구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저는 상황실에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후임병에게 초소를 지키도록 하고 그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거리가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마치 제가 걷는 속도에 맞춰가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약 1km 거리를 추격 아닌 추격을 하다가 연병장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 의문의 사람 형체가 연병장을 쏜살같이 뛰어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형체가 사라지기 직전에 제가 확인한 것은 그가 입고 있던 부대 축구복과 등번호뿐이었습니다. 다시 상황실에 보고를 했지만 당연히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헛것을 본 걸로 치부되어 유야무야 넘어갔죠. 사실 부대 내에 활주로가 있다 보니 가끔 아지랑이나 신기루 같은 게 보이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또 대형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직후라 모두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기도 했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며칠을 정신없이 보낸 후 부대 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멍하니 경기를 지켜보던 저는 며칠 전 봤던 무언가를 떠올리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의문의 형체가 입고 있던 축구복의 등번호가 바로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축구복 등번호였던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경계 근무 당시 상황실에 있던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기에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간부 역시 얼굴이 새파래졌고 우리는 순직한 조종사 유품을 추가 수습할 겸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캐비닛을 열어보니 제가 본 그 등번호의 축구복이 걸려 있었는데 캐비닛 속에 있었는데도 어째서인지 그 옷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와 간부는 소리도 못 내고 축구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보통 부대 축구복은 해당 등번호를 받은 간부가 전출을 갈 때 반납하고 전입한 간부에게 물려주곤 했는데요. 그 옷만큼은 나이 많은 주임의 원사님이 따로 가지고 나가서 조용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밤 보았던 사람 형체는 뭐였을까요? 이야기와 상관없이 숭고한 희생으로 순직한 조종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준다고 하길래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전화가 중간에 갑자기 끊어졌죠.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고 저는 친구도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내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곧바로 받았는데 친구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야, 너 왜 그래? 어? 뭐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사정을 물어봤더니 제가 친구가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존나 재미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면서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 통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서로 2초의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 2초 동안 저 대신 친구와 전화를 했던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평생을 살면서 귀신이나 미신 등 소위 비과학적인 현상은 전혀 믿지 않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저에게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살 터울의 친한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고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하더군요. 누나, 네 귀신 보인다 했지? 진짜가? 그럼 내가 거짓말 치나? 어떤 식으로 보이는데? 진짜로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시커멓게 해가지고 풀고 있나? 그건 아니고 뭐 학교나 시장, 버스 같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 있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 딱 감이 온다. 아, 저거는 귀신이구나 하고. 그런 누나의 말이 꽤나 흥미롭게 들리긴 했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에게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때는 날씨가 막 쌀쌀해지기 시작했던 2011년 늦가을의 어느 날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야, 뭐하노? 또 게임하고 있나? 알면서 왜 묻는데? 왜? 야, 우리 심심한데 술 한 잔 딱 먹고 내일 학교 같이 가자. 아, 이게 발랑 까져가지고. 그래서 어딘데? 그때만 해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마냥 좋았던 저는 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았고 책가방에 사복을 챙겨놓고 교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저와 가족들은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 비어있는 집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빈집의 벽은 저마다 빨간 라카로 뜬물을 낙서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고 산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동네다 보니 가로등도 많지가 않았죠. 어우, 추워라. 오늘따라 되게 어둡네. 동네 아래로 내려가는 길 우측편은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의 초입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적막한 동네가 유난히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터벅터벅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 골목에서 갑자기 여자 두 명이 서로 간격을 두고 넓은 내리막길로 뛰어나오더니 순식간에 아래쪽의 다른 골목 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가로등이 있어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두 번째로 뛰어나온 여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에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뭐고? 뭐가 급해서 구두 신고 저리 뛰다니노? 여기서 넘어지면 답도 없을 건데. 그렇게 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발길을 재촉했던 저는 여자 두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간 골목 입구 쪽을 지나치며 그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동네 근방에선 처음 보는 얼굴이라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골목 안쪽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전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두 걸음을 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두 명이 뛰어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건 바람소리와 제 발소리뿐. 겨우 몸을 움직인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길 아래쪽으로 뛰어내려갔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괜히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밝은 빛들이 모여있는 대로변의 상가를 지나쳐 지하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그 지하철역은 지상에서 대합실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그제서야 안심이 되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오른쪽 몸을 기대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금마들이 너무 빨리 뛰어가서 못 들었나? 아, 몰라 씨. 어우, 소름 돋아.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안내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몸 왼쪽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기가 타고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왼쪽에선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전 서둘러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무렵에 지하철역 안은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고 무심코 주변을 둘러본 저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유리로 돼 있어서 그 내부가 다 보였는데 제가 탄 곳의 문이 닫히는 순간 까맣고 긴 생머리의 여자가 입을 쭉 찢은 채 절 보며 빙글빙글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쳤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실성한 듯 계속 웃어댔고
그때 다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있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 덕분인지 그날 일은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요. 올해 설 연휴 때 친구들을 만나러 문제의 그 동네를 다시 가게 되었죠. 이미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들이 잔뜩 들어선 동네에는 예전의 모습이 거의 없었는데 그 지하철만은 그대로더군요. 야,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하철은 그때 그대로네. 잠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참 동안을 기다려도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엘리베이터와 달리 문 닫히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에헤이, 이것도 재개발을 했어야지. 오래돼서 고장났나? 아, 왜 이래? 닫힌 버튼을 연속으로 계속 누르자 문은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고 그때 유리문 밖으로 긴 머리를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문이 스르륵하고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몸의 왼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났고 그제야 12년 전의 일을 떠올린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를 다시 본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참 이상하죠.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보입니다. 아니 느껴져요. 발소리 없는 그 여자가 제 뒤에 있는 게 말입니다. 뒤를 획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몸을 다시 앞으로 돌리면 어느새 다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건지, 십수년 만에 나타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대체 이건 뭘까요? 때는 올해 초 설 연휴를 보낸 이후였습니다. 휴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에 녹아들어 늘 똑같은 출퇴근을 반복하며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기분 나쁜 인기척도 끝이 난 것 같았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낸 저는 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눈앞에 아주 익숙한 장면이 보이더군요. 꿈에서 저는 집 밖에 있었고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저는 꽤나 긴 시간을 멍하니 현관문 손잡이만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새하얀 손이 불쑥 튀어나와서는 문을 바로 열어주었고 저는 그 손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때 제 귓가에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는 중성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저는 피로가 쌓여서 악몽을 꾼 거라 생각하며 그 일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평소대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날의 악몽이 찝찝하기도 했고 그냥 푹 자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군요. 원래 저는 자리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 같은 것을 틀어도 소용이 없었고 분명히 몸은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눈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잠자리가 낯설고 불편해서 자세를 바꿔가며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쳐다보니 벌써 3시간이나 지났더군요. 오늘도 잠을 설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숙면을 포기하고
자리에 반듯하게 누워서 눈을 감았고 그렇게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 간밤에 꿈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보였는데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제가 정면을 보고 서 있는 제 자신의 뒷모습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겉모습은 저와 똑같았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심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제 집이 있는 3층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었죠. 잠시 후 제 모습을 한 그 사람은 역시나 익숙하게 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닫힌 현관문 앞에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뭐 이런 기분 나쁜 꿈을 연속으로 꾸는 건가 영 찜찜했지만 그냥 스트레스가 쌓였나 보다 하고 다시 출근 준비를 했죠. 전 평소에 새벽 5시쯤 집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해가 뜨기 전에 어두컴컴한 주변의 모습이 뭔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을 마친 후 곧장 집으로 향한 저는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에 어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유독 소름 끼치던 그 소리. 하지만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또다시 소리는 마치 제 걸음 속도에 맞춰서 일정한 간격으로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고 저는 도망치듯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집으로 들어와 서둘러 문을 닫고 집안을 쓱 둘러봤는데 기분 탓인지 뭔지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서늘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대충 옷만 갈아입은 뒤 이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고 저는 눈을 부릅뜬 채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내심 안심하면서 가위를 풀려고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들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집 앞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듯 했죠. 그러다가 이내 천천히 늘어지던 소리는 이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렸는데 마치 누군가 현관문 앞에서 제자리에 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꾹 참고 이를 악물며 가위를 풀었고 몸이 탁 하고 움직이는 순간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서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집안에 모든 불을 켜둔 채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생기가 몸속으로 쑥 들어오며 오한이 느껴졌고 전 결국 다음날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A라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녀석은 제가 왜 저러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니 엊그저부터 왜 그러는데? 뭔 일 있나? 야, 니 어제 잘 때 내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나? 어? 그랬나?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어떻게 그걸 못 듣는데? 진짜 못 들었는데. 간만에 푹 잤지 나는. 왜? 악몽이라도 꿨나? 그게... 아니다. 괜히 A가 원망스러웠고 제가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차피 믿지 않을 것 같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니 설날에 너무 푹 쉰 거 아이가? 니 몸이 본능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거 그런 거 아이가? 아니거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 마,
그게 다 너무 쉬워서 그런 거라니까. 아무튼 내 오늘 퇴근하고 바로 부산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 테니까 조용하게 혼자 푹 쉬라. 알았다. 제 기억으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A는 그날 퇴근 후에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부산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출근한 뒤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켜두었고 이불 속에 파묻혀서 방 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멍하고 봄인데도 어디선가 한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하루 종일 배고픔도 잊은 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저 끝에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는 어두운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불이 켜져 있어 환했고 문득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죠. 방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어두웠는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내가 불을 켰나? 어? 오늘 아침에 A 나가고 나서 불을 다 켜놨었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젠 내가 불을 다 켜둔 건지 방에서 혼자 뭘 하고 있었는지 잠을 자고 나온 건지 화장실에서 뭘 하고 나온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등 뒤가 서늘한 느낌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방 쪽으로 향했고 방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거실 불이 탁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조명이 꺼지는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렸고 다리가 떨려서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구두 소리. 그것은 이내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와 동시에 현관 신발장 쪽에 있는 센서등과 거실 조명이 켜졌고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쪽 팔로 벽을 짚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설마 들어온 거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지. 미치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되지. 이게 말이 돼? 미쳤어. 내가 미친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현관 센서등과 거실 조명이 꺼지면서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기기 직전이 되었고 심장이 요동을 치면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라. 진정해라고. 이건 꿈이야. 그렇게 겨우 숨을 내쉬며 몸을 거실 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와 동시에 현관 센서등이 켜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방문을 세게 닫은 뒤 문을 잠그었고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문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서 근처에 사는 친구 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대기음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왜? 니 퇴근했나? 나 지금 집에 있으니까 빨리 좀 와줘. 갑자기 뭔 소린데? 지금 빨리 좀 와달라고. 제발. 야, 왜? 집에 무슨 일 있나?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친구는 아마도 제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녀석은 곧바로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전 도저히 방문을 열 자신이 없어서 B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냈고 그러자 이내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보세요? 야, 내 지금 거의 다 왔다. 네 집안에 있나? 사실 방문을 걸어 잠근 이후로는 제가 깨어 있었는지 기절했는지 아니면 꿈을 꾼 건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B의 말에 따르면 저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냈고 녀석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제가 걱정되어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온 거였고요. 저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어보니 제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더랍니다. B는 저를 깨워서 진정을 시켰고 저는 눈만 겨우 뜬 상태로 부랴부랴 B의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얼마간은 녀석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함께 사는 친구 A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만 물었지만 전 그냥 잠을 통 못 자서 당분간 잠자리를 좀 바꿔보고 싶다고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이젠 다 잊고 싶네요. 다시는 겪기 싫은 그 일을요. 이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야. 당시 엄마와 나는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꿈자리가 안 좋다는 말을 하셨어. 나는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그 집에 이사 간 후로 엄마는 가끔 외박을 했고 또 집에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집에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 엄마가 별다른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을 둘러봤을 때도 이상하게 집에 정이 안 간다는 말을 했었거든. 그때 난 서울로 통학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터라 평일에는 거의 밤 11시쯤에 집에 도착했어. 난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바빴고 엄마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야. 서울로 통학하는 나와 달리 엄마는 직장이 이사간 집에서 가까웠거든. 난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하루는 참다 못해 엄마랑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 그리고 그날 엄마가 왜 집에 잘 안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지. 일단 당시 내가 살던 집의 구조를 먼저 설명할게. 그 집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주방과 베란다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베란다라고 하기엔 너무 좁아서 거기에 세탁기랑 수납장을 배치해뒀었어. 너무 좁아서 베란다 문이 안 닫히니까 그냥 열고 지냈었지. 안방에서도 베란다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일 정도로 집이 많이 좁은 편이었는데 그게 불편하진 않았어. 그렇게 엄마와 싸웠던 날, 엄마는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꿨던 꿈 이야기를 털어놨어. 평소에 엄마는 세탁기 뚜껑 위에 큰 목욕 대야를 올려놓고 그 안에 빨랫감을 모아뒀었거든. 그날 엄마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 소리에 계속 신경이 쓰인 엄마는 결국 잠이 깨버렸고 자리에 누운 상태로 몸을 돌려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 시야가 천천히 어둠에 적응되며 소리가 나는 쪽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세탁기 위에 있던 대야가 달가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대야 안에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체구가 작고 깡마른 여자가 상체만 움직이고 있었대. 대야와 세탁기 뚜껑이 부딪히며 그런 소리가 났던 거였지.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며칠 후 한동안 괜찮다가 다른 날에 꿈을 꿨는데 또다시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야. 그 꿈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고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엄마도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
내가 엄마한테 날마다 같은 꿈을 꾸는데 왜 매번 무서워하는 거냐고 물었거든.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대야에서 점점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 같다는 거야. 몸이 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였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집에 도착한 나는 괜히 무섭고 짜증이 나서 알았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친구 A에게 전화해서 오늘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있겠다고 했지. 평소에는 혼자서 잘만 있던 애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조금 놀랐나 봐. A는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며 고맙게도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까지 와줬어. 나는 엄마 꿈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A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새벽 늦게서야 잠이 들었지.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A랑 동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A가 놀라운 말을 했어. 야, 나 어제 자면서 꿈을 꿨는데 A가 말한 꿈의 내용은 엄마와 비슷한 듯 했지만 조금 달랐어. 평소에 겁이 없는 성격인 A는 꿈에서 소리가 나는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다고 해. 근데 그 소리가 엄마가 들었던 거랑은 좀 달랐어. 처음에는 뭔가 통통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베란다 쪽에서 나고 있었대. 잠시 후 눈이 점점 어둠에 적응되며 뭔가가 보였는데 웬 앙상한 여자아이가 세탁기 뚜껑 위에 앉아서는 다리를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흔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자아이는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A는 너무 무서웠지만 얼굴이 궁금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애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인 채 발만 굴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날이 점점 밝아오면서 베란다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자 그것이 갑자기 천장 쪽으로 고개를 확 치켜들었대. 이때다 싶어 그것의 얼굴을 본 A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이목구비가 없고 마치 사람 정수리 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얼굴 부분이 온통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야. 마치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더라. 그러면서 A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 너도 혹시 자면서 비슷한 꿈 꾼 적 있어? 그 말에 나는 나 말고 엄마가 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것이 상체만 있었다고 말했어. 왜 그것이 A의 꿈에서는 모습이 달라진 건지 궁금했지만 더 얘기해봤자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린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A는 내심 겁먹고 있는 내가 마음에 걸렸는지 우리 집에서 하루 더 같이 자기로 했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수다를 떨며 놀았어. 그러다가 A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 부르는 거야. 놀라서 뛰어가 보니 A가 변기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한 곳을 가리켰고 내 시선이 닿은 화장실 바닥엔 물에 젖은 운동화가 널브러져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어제 분명히 A랑 수다를 떨다가 운동화를 세탁하려고 세탁기 위에 있는 대야 안에 담가놨었어. 근데 그게 왜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거야?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던 나와 A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은 가까운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난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A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 내 말을 들은 엄마는 곧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 그 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난 그 꿈을 꾸진 않았어. 그래도 항상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들어갔고 베란다 문을 닫아둔 채로 지냈지. 그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애 대체 뭐였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1998년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예고 진학을 위해서 목동에 있는 외숙모댁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명문대 성악과를 나온 외숙모에게 시창 청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레슨은 보통 오후 5시쯤 시작했고 밤 9시 이전에는 집으로 왔는데 그날은 레슨이 끝나고 외숙모가 급히 외출해야 될 상황이라 집에서 어린 사촌 동생들을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가 생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전 9시 반이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죠. 외숙모 집은 당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좀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저희 집은 봉천동에 있어서 버스로 당산역에 와서 서울대 입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곤 했습니다. 어둑해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당산역에 도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니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2호선 당산역은 지상에 있어서 건너편 승강장이 잘 보였는데 양쪽 승강장을 통틀어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산역인데 이러저러해서 늦어졌다며 엄마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승강장 맨 끝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워크맨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소설책을 무릎 위에 펴놓고 읽으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10분이 넘도록 열차는커녕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건가 싶어 의아했지만 그냥 평일 밤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 전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당산역에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더 지난 후에 제가 앉은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 쪽으로 어떤 여자가 올라오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정색 바지 정장에 검붉은색의 쇼핑백을 든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맣고 긴 생머리는 목 뒤로 커다란 핀을 찔러 단정하게 묶었고 윗부분을 접은 쇼핑백을 두 손으로 허리 높이까지 들고 있었죠. 그걸 본 저는 쇼핑백을 특이하게 들고 있네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녀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빈자리도 많은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플랫폼의 맨 끝에 있는 벤치였으니까요. 제가 다시 책을 읽는 동안 그녀가 제 바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그녀가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절 향해 고개를 완전히 돌린 채 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쌍꺼풀이 없는 크고 매서운 눈매에 갸름한 얼굴과 하얀색 피부, 커다랗게 부릅뜬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제 얼굴에 거의 닿을 듯이 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보통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외관상으로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피를 흘린다거나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던가 눈이 희번득 뒤집힌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림새만 보면 큰 회사의 비서처럼 굉장히 단정했습니다. 앞가르마에 뒤로 고정시킨 긴 머리는 잔머리 하나 없이 깔끔했고 큰 눈에 검은 눈동자가 얼핏 봐도 미인으로 생각될 정도였죠. 근데 이걸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몸이 먼저 느낍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전 온몸이 굳어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소름.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사람이 아닌 그 끔찍한 위화감. 너무 무서우면 오히려 몸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덜덜 떨림이 나오려는 걸 제 껍데기가 간신히 막고 있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공포였죠.
그렇게 여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절 계속 노려봤고 전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머리를 스치는 주마등 때문인지 시간은 한없이 길었고 그 뒤로 10분은 좋게 지난 것 같은데 열차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는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올라왔던 계단에서 한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 한 손에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회사원 같아 보였습니다. 곱슬한 머리에 얼굴이 둥글둥글한 그 남자는 타는 곳 앞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저 신림 가려면 여기서 타는 거 맞죠? 그 순간 갑자기 마비가 탁 풀리듯이 네 하고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줄 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굳어있던 제 머리가 미친 듯이 굴러갔습니다. 저 남자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 건가?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설마 저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안 보이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저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온 힘을 짜내어 벌떡 일어났고 남자가 서 있는 노란 대기 라인으로 가서 한 칸 옆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가 구세주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를 본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또다시 제 옆으로 와서 자신의 얼굴을 바짝 대고 절 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이라도 없었다면 진작에 쓰러졌을지도 모르죠. 남자의 눈에는 정말로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 서서 이렇게 바짝 얼굴을 대고 말 한마디 없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이 광경은 정말 누가 봐도 이상했겠지만 남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오늘 열차 되게 안 오네요. 그렇게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전 도저히 고개를 돌릴 엄두가 안 나서 발만 쳐다보며 열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드디어 열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건 신도림역까지만 운행하는 차라 집으로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렸고 전 서둘러 한쪽 발을 차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여자도 열차에 타려는지 한 걸음 안으로 내딛더군요. 그걸 본 저는 속으로 그래 잘됐다. 제발 이거 타고 가버려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얼른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발을 다시 빼더니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제 옆에 서는 겁니다. 여전히 그 섬뜩한 시선으로 계속 절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날 노리고 있고 내가 열차를 타더라도 따라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신도림행 열차가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역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남자는 몸을 돌려 출구 계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면 끝장이란 생각뿐이었지만 굳어버린 제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출구 안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저는 몸이 튕겨져 나가듯이 온 힘을 다해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미친 듯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고 전 급한 마음에 계단을 서너 칸씩 뛰어내려가서 오로지 앞만 보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다시 두세 칸씩 계단을 뛰어올라 숨을 헐떡이며 건너편 승강장에 도착하니 마침 집으로 가는 열차가 도착해 있었죠.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으로 건너편 승강장을 바라보니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뛰어서 이 열차에 올라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20초 남짓. 제가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도 여자는 쫓아오지 않았으니 제가 창문으로 봤을 때 하다못해 내려가는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 먼저 갔던 남자도 없습니다. 남자가 계단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전력으로 뛰어서 따라갔으니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계단에도 1층 통로에도 올라탄 열차 안에도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열차가 출발하고 마음이 조금 놓이자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이상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양방향 승강장이 모두 텅 빈 당산역.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열차.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던 역장의 안내방송. 당시 2호선 당산역은 승강장이 단 2곳뿐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방향에 따라 타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다리던 곳에 신도림행 열차가 오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림, 잠실 방면은 이쪽이 아니오니 건너편 승강장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간신히 집에 들어간 저는 현관에서 울며 불며 가족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와 함께 외가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현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니 방에서 주무시던 외할아버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손녀가 시퍼런 얼굴을 하고 엉엉 울면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처음엔 밖에서 성범죄 같은 걸 당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거였죠. 제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몸을 벌벌 떠니까 어른들 모두 저를 달래느라 내색은 안 했지만 그때 엄마랑 외할머니도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외숙모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할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들어왔어. 그래, 일단 알았다. 10시에 당산역에서 지하철을 탄다던 애가 12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으니 아무래도 외숙모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결국 레슨도 그만두고 다시는 당산역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믿어주신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지 엄마도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죠. 다행히 그 후에 시험에 합격했고 시간이 흘러 이대에 입학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산역에서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뒤로 예고시험에 합격한 뒤 전 방학 동안 친할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친가에는 할머니와 막내 삼촌 두 분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막내 삼촌은 미혼에 특별한 직업도 없이 옛날 서적이나 민간의학, 바둑 같은 것에 몰두하여 집안에서도 괴짜로 통했는데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죠. 삼촌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2호선 타고 당산역을 지나쳐야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했더니 삼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너한테 어떻게 했냐? 너를 만졌냐? 말을 걸었냐? 움직일 때 소리가 났냐? 그것이 뛰었냐? 걸었냐? 뭐 그런 거 말이죠.
그 무렵 당산역은 퇴근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도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30분이 넘도록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열차가 그 시간 동안 딱 한 대만 왔다. 다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으로 가서 타라는 안내 방송까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날 엄마가 분명히 제가 역에서 건 전화를 받았다고 했으니 꿈도 아니고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도착했으니 1분을 30분처럼 느낀 것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게 바로 귀신에 홀린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웬 아리따운 여인을 따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가서 사내 진미와 연애를 즐기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에 무덤 가더라.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자와 마주쳤던 그동안 제 몸은 구석에서 우두커니 벽을 보고 있었고 신도림행 열차에 타려던 것도 사실은 빈 선로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삼촌은 방에서 작고 납작한 종이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상자 안에는 뜸을 뜰 때 쓰는 쑥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너를 꼭 집어서 해코지를 하려 했던 것 같아. 한번 귀신 눈에 들어오면 계속 쫓아오거든. 당분간은 이 쑥이랑 굵은 소금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돼. 알았지? 저는 할머니 댁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할머니와 함께 하얀 천에 쑥과 소금을 넣고 꿰맨 작은 주머니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까지 그걸 교복 주머니나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여자를 다시 본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3 때 겪은 일이고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그때 영등포에 있는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밤에 손님도 없고 심심해서 카운터 컴퓨터로 여기저기 들어가 보다가 어떤 인터넷 괴담 카페에 재미삼아 올렸던 글입니다. 학교에서 제 쑥주머니를 본 친구들이 이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당산역 얘기를 해줬는데 다들 소름 끼친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에도 올리면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 댓글은 고작 2-3개뿐이었고 그것조차도 재미없다는 둥, 뻥이라는 둥, 내가 당산역 근처에 20년을 살았지만 그딴 여자는 한 번도 못 봤다는 둥,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별로고 해서 그냥 신경 끄고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카페에 쓴 당산역 귀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겪은 게 맞냐면서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닌지 물어보더군요. 이런 걸 왜 굳이 메일까지 보내가며 물어보나 싶었지만 직접 겪은 일은 맞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왜 그러시냐고 답장을 보냈죠. 그러자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대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차가 끊기기 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려는데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해서는 마구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때는 이놈이 완전히 취했네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잤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전날 전화했던 그 친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나 어제 집에 가다가 당산역에서 귀신 봤다. 여자 귀신이 바로 옆에서 얼굴 들이대고 노려보더라고. 그런 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 이뻤냐? 콱 뽀뽀라도 하지 그랬냐? 손목 잡고 뛰면서 사귀자고 하지 그랬냐? 이렇게 놀렸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며칠이 지나도록 겁에 질려 있으니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쓴 당산역 귀신이라는 글이 있었던 거였죠. 그 글을 읽어봤더니 친구가 했던 이야기랑 너무도 똑같았고요. 밤 11시에 텅 빈 승강장.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열차. 검고 긴 생머리에 뱀처럼 섬뜩하고 큰 눈을 가진 검은 정장의 여자.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위화감. 이쪽이 아닌 반대편에 가서 타라는 기묘한 안내방송까지. 다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빼면 그것은 제가 겪었던 일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분도 제 글을 읽고 나서 뒤늦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쳐서 혹시 제가 그 친구랑 아는 사이라 이야기를 전해 듣고 쓴 글이 아닌가, 그래서 메일을 보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메일을 읽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거나 헛것을 본 게 아니었구나. 그건 진짜였구나. 안도감인지 섬뜩함인지 모를 그런 기분. 그분은 친구가 아직도 너무 무서워한다며 저한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는지 물어봤고, 저는 삼촌이 저에게 알려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분의 감사하다는 메일을 끝으로 더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 친구분은 잘 이겨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2가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가는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도 하는데 차로 산길을 타고 10분 이상 들어가야 겨우 마을 입구가 나오는 참으로 외진 곳이죠. 그곳은 마을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진 마을인데, 대나무가 음기가 강하고 귀신을 부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마을은 대낮에도 유독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릴 때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 모두 친가에 모였는데 어른들은 시내에 장을 보러 갔고 집에는 할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사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셨고 심심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죠. 마을 외곽에 있는 대나무 숲에는 외딴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당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친가에 놀러가면 어른들이 당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날 사촌 누나가 그 당집에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본 당집을 실제로 보고 싶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누나를 따라서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저 멀리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크기가 작은 공중 화장실만 했습니다. 숲속이라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랄지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당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왔고 가까이에서 본 그 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문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고 금줄도 걸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때 사촌 동생이 갑자기 당집 문을 열었고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던 동생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뒷걸음질 치며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무서워져서 우리도 동생을 따라서 숲을 벗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환한 도로가 보였고 우리는 숲 밖으로 나와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녀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쪽 구석에 색동저고를 입은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그것은 앉아서 무언가를 우걱우걱 씹고 있었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그것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만 뒤로 확 꺾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세였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어디에 갔다 왔냐며 추궁했고, 겁을 먹은 우리는 땅집에 갔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온 집안 어른들에게 크게 혼이 났고 다음날 국까지 받게 되었는데, 친가 쪽이 무속신앙을 믿는지라 아는 무당분을 급하게 모셔왔더군요.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옛날에 나이든 무당이 그 당집에 살았는데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쉬운 말로 신기가 떨어지며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집에 틀어박힌 무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북과 장구 같은 악기를 마구 두드렸고, 사람들은 점점 그 근처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주민이 당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당집이 너무 조용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민이 당집 안을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당집 근처만 갔다 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마을 주민들이 친가 쪽 지인인 무당을 불러다가 제를 올리고 굿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는 집을 사촌 동생이 건드려버린 것이죠. 그날 동생은 큰아버지에게 등짝을 정말 오지게 맞았고 다행히 그 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사촌들은 두 번 다시 당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었고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현관에서 보면 정면에 거실과 베란다가 보이고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 방과 부모님 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친척분 장례식에 가셨고 할머니가 오셔서 저랑 동생을 봐주셨죠. 저와 동생은 일찍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던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방 앞에 서서 보면 거실과 베란다가 한눈에 보였는데 어두컴컴한 베란다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마치 사람 그림자처럼 형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할머니나 동생이 저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하면서 서서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것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고 자세히 보니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베란다에 손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양복 차림에 페도란 모자를 쓴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자가 생각보다 꽤 잘생겼더군요. 전 순간 놀라서 헉 하고 소리를 내버렸고 그러자 남자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선 채로 얼어버렸고 그러자 남자가 씩 웃으며 베란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꼬마야, 안에 어른 안 계시니? 문 좀 열어줄래?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점잖은 말투에 저는 더욱 할 말을 잃었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열어? 네가 안 열어주면 내가 열고 들어갈 거야. 그때는 좋게 안 끝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할머니를 크게 불렀고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오셨죠. 그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전 울면서 할머니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아는 무당에게 갔고 그날 일 때문에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관문과 각 방문, 심지어는 베개 안에도 부적을 놓고 자야만 했죠.
그 당시 제 책가방에 달린 이름표 한쪽에도 부적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릴 때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전 그제서야 부모님에게 제가 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아파트 근처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술 공연을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웠던 남자는 도박에 손을 댔고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곳에서 이사를 나온 후로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지금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공부에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필리핀 실화를 제보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날. 그날은 필리핀 친구 제이가 자기 집에서 놀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제이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제이 부모님의 허락하에 뒷마당에서 제이의 누나인 케이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필리핀은 부모님 동반하에 허락을 받으면 미성년자도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이의 누나 케이는 당시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을 해서 남편 A씨와 함께 제이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A씨는 직장일 때문에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남매와 TV를 보며 이런저런 잡담을 했고 시간은 어느덧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 안으로 이어진 문이 열리더니 K의 남편 A가 고개만 쏙 내밀고 우릴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남매가 빨리 와서 같이 놀자며 말을 걸자 A는 말없이 씩 웃더니 고개를 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렇게 우리는 마당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술기운이 오르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좀 쉬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집 안으로 이어진 문이 다시 열리면서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해? 뭐? 아까 말했잖아. 애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당신도 옷 갈아입고 오라고. 아직도 안 갈아입었어? 그런 누나의 말에 A가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 나 방금 집에 왔는데 무슨 말이야? 밖에 차가 엄청 막혀서 내내 도로에 있었는데 다들 취했어? 그리고 여보, 애들은 적당히 먹여야지. 그 말을 듣는데 술이 확 깼습니다. 우리를 보며 씩 웃던 A의 얼굴을 세 사람 모두 분명히 봤는데 말입니다. 근데 친구 J의 반응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 또 그건가? 그거라니. 전 놀란 눈으로 J를 쳐다봤고 누나인 K도 뭔가 떠올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J는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내내 뒤척이던 저는 J를 깨워서 게임을 하며 밤을 샜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플갱어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걸 목격했으니 헛것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J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번 일이 있어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J의 생일이니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했죠. 전 혹시 몰라서 할머니가 주신 염주를 챙겼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된 생일 파티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무 피곤했던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먼저 들어갔고 집에는 친구 제이와 누나네 부부 그리고
여동생인 D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일이 떠올라서 J의 뒤에 바싹 붙어 2층에 있는 녀석의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죠. 그렇게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가장자리, 정확히 제 발끝에 누군가 걸터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착각일 수가 없는 게 확실히 매트리스가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저는 제이가 깼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녀석은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자고 있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고 전 조용히 손을 들어 제이의 등을 콕콕 찔렀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봐. 어? 왜 그래? 잠결에 반쯤 눈을 뜬 제이는 이내 뭔가를 느꼈는지 살짝 놀란 듯 했는데 이내 등을 돌린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해. 무시하면 그냥 갈 거야. 야, 저걸 어떻게 무시해? 그런 제 말에 제이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 얘 내 친구야.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 순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게 갑자기 침대 위쪽으로 뛰어올라서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주머니에 든 염주를 꽉 붙잡으며 제발 가라고 빌었습니다. 침대 위로 뛰어올라온 인기척은 두 발로 한참을 왔다 갔다 하더니 서서히 사라졌고 제이는 그제서야 불을 켰습니다. 야, 너 괜찮아? 방금 그건 뭐야? 너네 집에 있는 거 뭔데? 그게 방금 그거 사실 귀신이야. 아, 정확히는 옆집 화재 사고로 죽은 사람의 귀신이고 그게 우리 집으로 넘어온 것 같아. 그 뒤로 이어진 제이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제이의 방에서 가끔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데 녀석은 그 얼굴을 몇 번이나 봤다 하더군요. 예쁜 여자 귀신이 가끔 제이를 빤히 쳐다보며 씩 웃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살다 보니까 점점 무신경하게 되더랍니다. 그 귀신은 누나인 K나 여동생 D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는데 마치 살이 녹아내린 것 같은 얼굴에 분노 서린 눈빛으로 누나나 여동생을 노려보다가 그렇게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 방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장난친 것 같아. 남자한테는 해코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전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 들은 대로 굵은 소금을 뿌리고 부모님에게 친구 집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는데 아버지가 염주는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친구 집을 나올 때까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염주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주머니와 가방을 다 뒤져봤지만 염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찝찝했던 저는 곧바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거 안 찾는 게 좋을 건데. 뭐? 그거 할머니가 주신 거야. 만에 하나 그 여자애가 가져간 거면 못 찾아. 너 우리 집 나갈 때까지 그거 손에 들고 있던 거 확실해? 그런 친구의 말에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염주를 쥐고 있었나? 아닌가? 뭐에 홀린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한동안 제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니 다시 못 가겠더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집 축성한다고
너도 초대하라고 하셔서. 우리나라는 큰일을 앞두거나 이사, 개업 또는 새 차를 살 때 고사라는 걸 지냅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이사나 개업 외에도 제인의 집처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성당에서 신부님을 초대해 축성하는 문화가 있죠. 축성일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즐기며 식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인의 집에 가는 것이 영 꺼림칙했지만 친구 부모님이 직접 초대한 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전 설마 신부님이 축성하러 오는데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 오랜만에 제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제인의 집은 벌써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절 발견한 제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축성을 맡은 신부님에게 절 소개해 줬습니다.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던 신부님은 처음 보는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축성 행사는 마당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성당 관계자들이 사람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주었고 연기나는 통과 성수를 손에 든 신부님을 선두로 사람들 모두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은 거실부터 시작해서 연기와 성수를 집안 곳곳에 뿌렸고 2층에 있는 제2방과 여동생 방, 욕실과 안방을 거쳐 1층 부엌을 지나 막 뒷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친구 뒤에 서서 천천히 한 줄로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는 겁니다. 앞을 보니 신부님이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서서 당황한 얼굴로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필리핀어로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뜨억하면서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당시 필리핀어를 잘 몰랐던 저는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러자 제이는 성호를 한번 긋고 절 쳐다보더니 침을 꼴깍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못 열고 있는 것 같아. 신부님이 아빠한테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제이의 말대로 신부님이 뒷마당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몸이 굳은 건지 아니면 뭔가 앞을 막고 있는 건지 행렬이 멈췄던 거죠. 신부님은 성경을 읽으며 성수를 뿌렸고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려고 무려 5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결국 모든 걸 멈추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제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서 저마다 수군거렸고 저는 이 집에서 겪은 일이 있던지라 불안해서 제이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제이 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뛰어나오는 겁니다. 빨리 병원에 전화해. 요즘은 지역마다 한 라인이 생긴 곳도 있는데 필리핀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인근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근처 병원에서 응급구조팀이 도착했고 놀랍게도 신부님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님이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축성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그리 말했다더군요. 제이의 가족들이 집안에서 목격한 형체는 여자 귀신을 포함해서 모두 셋인데 제이 아버지 말에 따르면 처음엔 그냥 사람을 놀래키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귀신들 때문에 신부님을 부른 것도 있었죠. 신부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안에 셋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기절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내내 태어났던 제이도 많이 무서워했고 전 제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제이 부모님은 지인을 통해 다른 동네에 집을 알아봐서 이사 준비를 했고 저는 새 집으로 제이를 데려다 줬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성날 쓰러졌던 신부님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제이 아버지는 신부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데 신부님이 끝까지 뒷마당 쪽을 보면서 쓰러졌다며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제이에게 이제 그 집을 나왔으니 괜찮을 거라며 녀석을 달래줬죠. 그걸로 모두 끝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제이를 데려다 주면서 친구 가족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분명히 예전 그 집보다 깨끗하고 좋았지만 분위기가 뭔가 음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축성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집안은 대낮인데도 왠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서둘러 그곳을 나왔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방학이라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데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녀석은 딱 한 문장을 보냈더군요. 야, 그것들 따라왔나 봐. 그걸 보고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가 말하는 그것들이라면 그 집에서 보았던 귀신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제이에게 전화를 하자 녀석이 바로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싸워? 아, 부모님이랑 누나랑 싸워. 잠깐만, 방으로 들어가서 받을게. 야, 뭐야? 따라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말 그대로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농구나 할까 하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사촌 형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야. 이번 방학 때 형이 우리 집에 있기로 했거든. 마침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서 형을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형이 꼼짝도 안 하더라고. 이상해서 형 어깨를 잡고 돌렸는데 형이 몸이 굳은 상태로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질렀는데 형이 눈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나한테 저것 좀 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담벼락에 어떤 여자가 딱 붙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우릴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때 형이 숨을 탁 뱉어내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그리고 2초 정도 있다가 누나 방이랑 부모님 방에서 차례대로 비명소리가 났어. 내가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담벼락을 쳐다봤는데 여자는 없고 담벼락에 웬 까만 곰팡이 자국 같은 게 남아있더라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부모님이랑 누나랑 매형이랑 다들 거실로 나와서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엄마가 여동생이 안 보인다 해서 내가 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동생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위로 웬 그림자 같은 게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불을 켜니까 바로 사라지긴 했는데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숨도 못 쉬고 펑펑 울더라고. 그러고 가족들이 서로 집안에서 본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에 살던 집에서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랑 사촌 형이 본 건 전에 살던 집에서는 못 본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각자 옷만 챙겨서 근처 호텔에 와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에 잠긴 저는 문득 인터넷에서 본 어떤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사를 갈 때 오래된 가구는 전부 버리고 가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오래된 가구에는 잡스러운 것들이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오래된 가구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본 적도 있었죠. 다음 날, 전 친구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가서 제이를 만났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관련된 풍습을 알려줬습니다. 당시 친구 아버지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고민이 많았나 보더군요. 그렇게 제인의 가족들은 두 번째 이사를 가야 했고, 제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집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을 거의 다 버리고 새 것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제이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의 사업도 다행히 잘 풀려서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랄지 초자연적 현상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친구네 가족들을 보면 꼭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더군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무교였고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상당히 강렬했는데, 듣기로는 무당집에서도 그냥 가라 할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 가족은 나름 무속신앙을 믿었는데, 그 무렵에 엄마가 제가 삼재라며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저 몰래 지갑에 부적을 넣어뒀습니다. 처음엔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었죠. 그때 남친이랑 노는 걸 워낙 좋아했던지라 늦게까지 둘이 여기저기 다니곤 했는데, 그날도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와 남친 동네 사이에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지역 자체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그 시간에 오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 안개가 짙게 끼어서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남친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윽고 남친의 차가 터널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꺼져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남친에게 일부러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오고 갔던 그 터널이 그날따라 너무 길게만 느껴졌고, 저는 운전하는 남친이 놀랄까봐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말을 딱 멈추더니 저를 슥 쳐다보는 겁니다. 아, 남친도 들었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 무서워졌고, 전 남친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자. 저는 가늘게 떨린 듯한 남친의 손을 꽉 붙잡고 남친도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차가 왜 이래? 모르겠어. 차가 안 나가. 봐봐, 속도가 자꾸 떨어지잖아. 아, 미치겠네. 놀랍게도 갑자기 차량 속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전 침착하게 운전하라며 옆에서 남친에게 계속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대고 한숨 돌리는데 남친이 그러더군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귀 바로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가 지금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네가 그랬나 싶어서 너 쳐다본 건데 너무 소름 돋아서 핸들 놓칠 뻔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도 우리는 밤 11시가 다 되도록 시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했고, 이야기나 좀 더 하고 갈까 해서 가까운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터 옆에는 오래돼 보이는 모텔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가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 모텔 쪽을 향하도록 주차해 두고 남친이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웬 흐릿한 하얀색 발 2개가 뚜벅뚜벅 걸어서 모텔 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명빛의 잔상 때문에 당연히 잘못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 동네에 있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밤바다를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날도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우리는 항구 주차장으로 진입했죠. 오빠, 여기 이 시간에 원래 이렇게 조용해? 그렇지. 대형 트럭 말고는 누가 안 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비춘 대형 트럭이 보였는데 그걸 본 남친이 말했습니다. 어? 차 뒤에 사람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친은 주차장 안을 한 바퀴 돌아서 입구 쪽에 차를 세웠고 기어를 파킹에 놓으며 절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갑자기 다시 차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차를 몰았는지 주차장 시멘트 턱에 바퀴가 다 긁혔는데 그래도 남친은 속도를 높여서 다급히 항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타이어 다 긁힌 거 아니야? 그런 제 말에도 남친은 묵묵히 차를 몰았고 밝은 곳으로 나온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우고 너 딱 보는데 사이드 미러에 웬 남자가 보이더라고. 아까 트럭 뒤에 있던 그 사람인가 했는데 남자가 뒷짐을 지고 우리 차로 막 뛰어오는 거야. 그게 꼭 좀비 같아서 나도 모르게 도망친 거다. 아니 그 사람 뭐지? 사람이 뒷짐 지고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나? 와.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 혼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 정리를 하려고 안에 있는 걸 전부 꺼냈는데 거기서 부적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남친과 겪었던 일이 떠올랐고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와 대화 끝에 부적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렸고 그 후로 한동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친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크게 싸웠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남친은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건 정말 처음 봤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심하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고 있자니 저도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결국 그와 헤어지며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지인을 통해서 그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으니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속으로만 잘 회복하길 바랬는데 하루는 꿈에 남친이 나온 겁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듯이 전신이 빨갛게 짓물러 있었고 자꾸만 저를 쫓아오며 껴안으려고 해서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빴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남친의 소식을 듣고 2년 후 남친과 만났을 당시 알게 된 지인들이 제 SNS 메시지로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괜히 꺼림칙해서 그걸 안 보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며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고 공원 납골당에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걸 보면 혹시 생전에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